중국의 경제 수도 상하이의 봉쇄가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국이 일부 통제를 풀고 생산시설들도 폐쇄루프 방식으로 가동하도록 조치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시민들이 이동하기 어려운 사실상의 봉쇄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상하이에서 봉쇄를 실제로 경험하고 계신 최승훈 작가 겸 컨설턴트를 모시고 상하이 현지 상황과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그리고 중국 기업 전략에 대해서 드려보려고 합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같은 연금을 너무 오래 해서 말이죠. 봉쇄 한 달이 넘은 지금 상하이 상황을 좀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상하이에서 감염자 누적은 벌써 2달 사이에 60만 명에 가깝습니다. 물론 감염자가 하루에 5만 명씩이나 나오는 한국에 비하면 그렇게 충격적인 숫자는 아니에요. 하지만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도시의 봉쇄라든지 감염자 격리 수용소 같은 것이 있어서 감염자 숫자로만 이 상황에 엄중하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들 제일 두려워하는 건 감염자 격리 수용소로 끌려가는 것 같습니다. 감염자는 늘어나고 제로 코로나는 해야 되다 보니까 감염자뿐만 아니라 접촉자들까지 전부 다 격리 수용소에 집어넣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격리 수용소가 정말 부족하고 그렇다 보니까 격리 수용소 상태가 상당히 열악하죠. 처음에는 체육관과 학교를 주로 활용을 하다가 이제는 집담한 건물, 공실로 있는 상가, 그다음에 심지어 이제 공터에 텐트까지 쳐놓고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열악해서 없던 병도 생기겠다고 다들 걱정인데 실제로 여기 한국 교민분들이나 유학생분들 중에도 여러 끌려가 계십니다. 이런 공포 속에서 봉쇄가 길어지다 보니 시민들의 피로감이나 위기의식들도 상당히 이제 팽배해져 있는데요. 일단 생업이 포기된 상태잖아요. 하루빨리 일상의 복귀가 절실하고요. 지병이 있는 시민들 뿐만 아니라 임산부들조차 출산을 제대로 준비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렇다 보니 시민들의 신경이 당연히 굉장히 날카롭고 양치기 소년처럼 매일 바뀌는 정책과 지침 때문에 정부에 대한 신뢰가 많이 무너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자님도 요즘 중국에서 사회면 제로 코로나라고 하는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중국은 최근에 새로운 개념을 하나 만들어서 그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회면 제로 코로나예요. 그러니까 사회면이라는 건 그러니까 격리 중인 곳을 제외한 코로나 청정 지역을 말해요. 집 밖으로 못 나오는 자택 격리 지역이라든지 공원, 전부 다 이런 곳들은 사회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회면 제로 코로나는 이러한 곳들을 다 제외한 코로나 청정 지역에서 신규 감염자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았다. 그런 걸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사회면이라고 부르는 코로나 청정 지역에서 감염자가 하나가 발생을 했어요. 그 감염자를 격리 수용소로 이송하고 그 사람이 이동한 모든 곳을 다 봉쇄를 해요. 그럼 내일은 다시 사회면 제로 코로나 기준으로 제로 코로나가 된 거예요. 사실 좀 웃기죠. 상하이는 이런 기준으로 이미 감염돼서 격리됐거나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사람들 제외하고는 코로나 신규 감염자가 없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제로 코로나를 이미 했다는 거죠. 하지만 상하이는 여전히 봉쇄 상태예요. 일주일에 2번 가구별로 단 1명이 1시간 내로 장만 보고 돌아올 수 있을 정도로 풀어준다고 하는데 21세기에 정말 안 어울리죠. 아까 말씀드렸듯 들쭉날쭉하고 일관성 없는 정부의 정책들로 시민들의 불만도 아주 큰 상태입니다.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면 커질수록 중국 정부의 대응도 굉장히 강압적이고 폭력적이 돼가는 것 같아요. 그런 강압적인 중국식 방역을 시민들은 온라인을 통해 수단적으로 냄비를 두드린다거나 팝송을 크게 틀어놓는다거나 하는 식의 단체 행동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주민들이 모여있는 SNS 단체 대화방에 어느새 공안이 들어와서 감시를 하는 일들도 생겨났습니다. 문제는 2,500만 명이 살고 있는 대도시를 전면 봉쇄하면서 시정부의 준비가 많이 부족했다는 데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로 코로나라는 큰 목표만 가지고 시작했을 뿐이지 상하이시 정부의 여기에 대한 방역 전략이라든가 전술 자체는 상당히 허술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굉장히 많은 부작용이 발생을 했는데요. 아마도 최근에 한국에서도 자주 전해 듣게 되는 민생 문제라든지 인권 문제 같은 것들도 그래서 생겨난 것들이에요. 최근에 많은 언론에서 좀 자극적으로 다루긴 하지만 그간 벌어진 일들의 수위만 조금 다를 뿐이지 없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응급조치 자체를 거부당했다든지 아니면 확진이 된 어린아이를 감염자 격리 수용소로 데려가면서 비확진자인 부모와 강제로 떨어뜨려 놓는다든지 그 외에도 격리된 시민들에게 지급된 보급 물품이 싹 다 변질돼 있거나 유통기한에 문제가 있어서
뭐 배탈이 나거나 다 버려야 했다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하이 시민들도 사람인데 화가 많이 났죠. 온오프라인에서 중국 정부를 거칠게 비판하거나 뭐 항거하는 모습들을 보기도 했고요. 근데 중국 정부가 이를 용인할 리가 없겠죠. 강제 해산하거나 연행하거나 온라인 SNS에 올라오는 글들을 하루 24시간 내내 실시간으로 삭제하는 등의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들 많이 궁금해 하실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간 전면 봉쇄된 도시가 상하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비단 상하이만의 문제가 아닌데 유독 상하이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중국 국내나 해외에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뭐 기자님이 계시는 베이징에서 이게 상상이나 가능한 일이냐는 거죠. 그잖아요. 안 되죠. 네. 그 이유는 상하이라는 도시와 여기에 시민들의 특성을 이해하면 알 수 있는데요. 뭐 국제 경제 도시인 상하이 시민들은 아무래도 중국 내에서 가장 자본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다른 도시의 시민들보다 중국 정부의 강압적인 방역 정책과 이에 수반되는 부작용들을 조용히 받아들이고만 있는 건 아니에요. 더군다나 중국 개방 개혁의 줄곧 모범이 되어왔고, 뭐 중국 발전의 1등 공신으로 추앙받던 시민들이잖아요. 그만큼 자존감도 높고 개인주의적인 성향, 또 그런 스스로가 싫지도 않고요. 그렇다 보니 도시봉쇄로 인한 여러 상황들을 그냥 받아들이지는 않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에서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한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여러 의견들과 함께 드러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많이 놀라고 있고요. 중국에 뭐 조금 말씀해 주셨지만 제로 코로나라는 키워드로 이 방역 정책을 정리할 수 있죠. 이런 정책이 나오게 된 배경, 그리고 정책 변화, 뭐 실제 현장에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상하이에 한국 기업들도 많은데 한국 기업들은 어떤 통제를 받고 있는지도 추가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로 코로나는 우리가 잘 아는 위드 코로나와 정면으로 대치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가 코로나 이전에 생산 방역을 해나가는 것이라면 제로 코로나 말 그대로 그 해당 사회가 코로나가 존재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서건 코로나 감염자가 발생을 하면 일단 크게든 작게든 그 지역을 봉쇄를 해요. 뭐 작게는 감염자가 발생한 건물부터 크게는 우리로 치면 뭐 경기도나 전라도 같은 성 단위까지 봉쇄를 합니다. 그렇게 봉쇄된 지역에서 감염자를 격리 수용소로 강제 분리한다든지 해당 지역 사람들을 방역 수위에 따라서 집 밖을 못 나오게 한다든지 단지 밖을 못 나오게 한다는 식의 격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감염자가 제로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감염자를 색출하고 격리하고 치료하고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제로가 될 때까지. 이제 그런 지역사회 이동뿐만이 아니라 일단 도시 간의 이동이 철저히 통제되기 때문에 감염의 내부 전파나 다른 도시로의 확산 같은 것을 물리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보다 확실한 방법은 없죠. 중국이 코로나 초기에 이 제로 코로나로 살아남고 사실 효과를 톡톡히 봤습니다. 코로나 발병 초기에 사망률이나 중증 전환율이 얼마나 높았어요. 우한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고 속수무책이었습니까? 근데 처음에 등역 정책이 우한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유럽과 같은 서방 국가들이 코로나로 박살이 날 때 중국은 오히려 코로나 청정국 같은 시간들을 보냈죠. 사실 그 당시 코로나의 독성과 중국의 모든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이 제로 코로나는 중국이 내놓은 신의 한 수예요. 하지만 경제적인 타격은 어쩔 수가 없어요. 당장 사업장을 가동할 수도 없고 생산을 할 수도 없으니까요. 소상공인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당장에 임대료는 나가는데 직원들 월급은 제때제때 지급을 해야 돼요. 더군다나 상황이 어렵다고 직원을 해고하거나 사업을 정리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 기업들의 손실이 너무 커질 것 같은데요. 그렇죠. 단기적인 손실은 피할 수 없습니다. 3개월, 반년을 못 버티면 망하는 겁니다. 근데 재밌게도 이 봉쇄 기간을 버티면 또 기회가 있어요. 내수 시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봉쇄 이후에 보복 소비가 상당해요. 실제로 2020년 코로나가 발병하고 중국이 전국적인 봉쇄를 했잖아요. 근데 2020년이 끝나면 한 해를 딱 마감해 보니까 한 해를 통틀어서 딱 보니까 대규모 사업장이나 소상공인들 모두 큰 손해를 본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봉쇄가 끝난 지역의 정부가 지원하는 소비 때문에 보복 소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수 시장이 크다는 건 무서운 겁니다. 이들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거죠. 회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중국이 경제적으로 조급해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상하이부터 주요 도시들이 생산을 안 하니까 공급이 문제가 되잖아요. 이게 중국에서만 문제가 되겠어요? 글로벌 공급 대란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돼요? 재밌게도 미국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미국 CPI하고 연준금리가 막 상승을 하는 거죠. 중국은 앞뒤를 따져보니 땡큐인 거예요. 조급할 이유가 없는 거죠. 뭐 그래도 중국이 뭐 계속 이러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상하이 있는 많은 기업들이 업무나 생산 재개를 이제 준비하고 있죠. 물론 정부에서 준비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거고요. 이미 생산을 다시 시작한 공장들도 몇몇 있습니다. 단 많은 제약 조건들이 있습니다. 한 직원당 개별의 사무 공간을 제공하라고 한다든지, 뭐 사전에 까다롭고 복잡한 업무 복귀 신청을 진행하라고 한다든지 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것도 잘 이해하고 나면 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편법과 눈 가리고 아웅하기식의 해결 방법들이 있는 거죠. 이를테면 직원 한 명 한 명의 개별 사무 공간은 작은 1인용 텐트를 사무실 곳곳에 펴놓는 걸로 대신되기도 합니다. 검열이 나오면 그 텐트 안으로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다 가능한 곳이 여기 중국입니다. 상하이에 있는 실력 있는 한국 기업들 대부분 업무 복귀를 위한 준비에 큰 어려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충분히 현지화되어 있는 거죠. 봉쇄로 인한 단기적인 타격은 있지만 크게 본다면 충분히 회복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중국 당국은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다는 점을 제로 코로나 이유라고 제시하고 있죠. 또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만 자국 백신을 보수한다든가 뭐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도 너무 강한 잣대를 적용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부심은 철저히 정치적이에요. 보통 관련 전문가들이 말하는 그 이유가 세 가지 정도로 함축이 됩니다. 하지만 그게 세 가지든 10가지든 결국 몽땅 다 한 가지의 정치적인 이유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제로 코로나는 정치 때문이다 이거예요. 중국 공산당은 시진핑 정부 이후에 계속해서 심한 강성이었습니다. 절대 권력의 절대 통치를 주장하는 법가의 의법치국을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노골적인 전체주의 사상을 계속해서 드러내 온 거예요. 숨길 생각이 전혀 없어요. 뭐 우리는 어쩔 수 없다. 뭐 이렇게 변명을 해도 결국은 중국 공산당의 전체주의적 권위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체주의적 권위에 조금이라도 스크래치가 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보통 많이들 이야기하는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버리지 못하는 이유, 큰 세 가지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왜 그것들이 전부 정치적 목적을 위한 변명인지 한번 짚어볼게요. 첫 번째로 많이 이야기하는 것들은 따지고 볼 필요도 없는 정치적인 이유예요. 시진핑 국가주석의 세 번째 연임 때문이죠. 이 세 번째 연임이 사실 오랫동안 굉장히 공들이고 오랫동안 시간을 들여서 설계해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덩샤오핑 이후에 중국 주석은 두 번만 연임하고 후계자에게 권력을 이양하는 구조가 됐어요. 굉장히 보기 좋은 공화정 형태를 갖춘 거죠. 근데 시진핑 주석이 등장을 하면서 이 부분을 헌법까지 뜯어 고쳐서 장기 집권이 가능하도록 바꿨어요. 물론 반발도 많았죠. 독재를 좋아할 사람들은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걸 어렵게 잠재우고 겨우겨우 가능하도록 만든 겁니다. 여전히 안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올 가을에 있는 당대회에서 대관식을 해야 되는데 이 대목에서 실정이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서방 국가들과 체제 대결 구도를 만들고 시진핑 정부의 우월성을 선전을 해왔잖아요. 마치 러시아와 미국이 누가 먼저 달나라에 사람을 보내느냐를 가지고 경합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제로 코로나가 진리인 것처럼 선전을 해왔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제로 코로나가 더 이상 아닌 것 같다? 그땐 맞고 지금은 틀리다? 아무리 설명을 한다고 해도 인민들이 이해할 거라고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체면이 구겨지고 권위가 무너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건 너무 큰 소리를 친 거예요. 지금 와서 체면이 깎이고 권위가 무너지면 작더라도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도 단단한 건 작은 균열에 쉽게 무너지잖아요. 전체주의가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제일 두려워하고 제일 경계하는 것이 바로 이 코어에 생기는 미세한 균열입니다. 시진핑 주석으로 대변되는 지금의 중국 공산당이 그런 크랙을 용납할 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 세 번째 연임을 확정할 때까지 중국 정부는 버텨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버리지 못하는 이유로 그 다음 많이들 이야기하는 게 뭐죠? 이제 치료제와 백신이잖아요. 근데 효과 있는 중국산 치료제 개발까지 아직 많이 남은 것 같고, 근데 중국산 백신은요, 그럼? 효과가 없기로 또 유명하죠. 물백신이라고 많이 놀리죠. 그러니까 중국에 많이 우호적인 WHO도 중국산 시노백 백신의 감염 예방 효과가 절반밖에 안 된다고
솔직히 얘기를 하잖아요. 더군다나 모더나나 화이자가 만드는 mRNA 백신이 아니라면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감염 예방뿐만이 아니라 중증 예방, 중증 전환 예방 효과가 거의 없다고 이미 알려졌어요. 근데 중국은 여전히 뭐라고 합니까? 80 넘은 노인들 접종률이 너무 낮다. 오미크론의 전파율이 워낙 무시무시하다. 그거 무시 못한다. 하면서 중국 백신이 무력하다는 걸 끝까지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물론 진짜 오미크론이 무서워서라면 인정할 건 인정하고 다른 나라의 백신을 가져다가 쓰면 되는 건데 근데 그게 안 돼요. 왜냐? 그 다른 나라가 하필이면 미국이에요. 요즘 분위기상 중국의 주적은 미국이잖아요. 그간 코로나로 미국 고생할 때 중국 외교부가 얼마나 깐족거리면서 약 올렸어요. 중국이 방역 선진국이다. 미국은 겉만 번지르르하지 국민들 다 죽어나가도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나라다. 하면서 너무 큰 소리를 쳤잖아요. 정말 쪽팔리겠죠. 근데 이제 와서 중국 백신이 영 아닌 것 같다는 것을 인정하고 미국산 백신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면 정말 쪽팔리겠죠. 하지만 문제는 그냥 단순히 망신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이 쪽팔림을 무릅쓰 들여오면 공산당의 권위에 아마 벽돌장만한 크랙이 생길 겁니다. 문제는 또 권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냥 제로 코로나 해야 돼요. 정치적인 희생이 싫으면 또 방법이 없는 거죠. 뭐 국민 1000명당 의사의 숫자가 한국의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병상의 숫자는 3분의 1 수준이에요. 그래서 중증 환자가 사망률이 높았던 코로나 발병 초기에 우한에서 호되게 당했잖아요. 물론 그래서 2020년이나 2021년도에 제로 코로나는 중국에게 올바른 선택이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코로나가 진화하고 변이해서 증상이 약하고 전파력은 강한 오미크론으로 변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감염자들이 다 오미크론 감염자예요. 격리 수용소로 끌고 가도 약을 안 준대요. 증상이 없는데 보니 약을 줘요. 며칠 가둬두고 음성으로 바뀌면 내보냅니다. 심지어 중국의 방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중난산 원사가 제로 코로나 그만해라. 중국도 이제 위드 코로나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듣지를 않아요. 안 들리는 게 아니라 들려도 어쩌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산당은 제로 코로나 목적지를 이미 정했고 너무 많이 와버렸어요. 그 목적지에 도달 못하면 공산당 리더십에 크랙이 생기는 거죠. 제로 코로나에서의 방점이 코로나가 아니라 제로에 찍혀버린 거예요. 결국 유연할 수가 없는 중국의 전체주의적 통치 철학 때문에 죽어도 제로 코로나, 기승전 제로 코로나 해야 하는 겁니다. 예, 봉쇄를 겪으시면서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이런 현실들을 보면서 중국에서 사업을 하기 어렵겠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번에 더 늘어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또 작가님은 중국을 이기는 비즈니스 게임이라는 책을 쓰셨죠. 그 책에서도 뭐 조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중국에서 비즈니스 기회를 찾을 수 있을까요? 우선 한국에서 비즈니스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선 한국이 충분한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펼쳐졌어요. 한국은 하루빨리 중국 자본과 중국에 이미 투자된 자본 등급에 이미 이전부터 업들이 사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죠. 스탁에 상장한 중국 IT 공룡들은 뭐 한 회사 중국 정부에 껴서 표를 당했고요. 최근에는 뭐 알리바바나 찐동의 대표들도 하나씩 끌려 들어갔다 나와서 줄줄이 사퇴를 했죠. 그렇게 뭐 또 기부 아닌 기부로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하기가 쉽지 않다는 분위기가 팽배하죠. 거기에 이번 상하이 봉쇄로 치명타를 맞은 꼴이 됐어요. 상하이와 상하이일 때 상하이와 상하이일 때는 중국 자동차 산업의 2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뭐 그것만 있나요? 뭐 원료부터 반제품까지 수없이 많습니다. 다른 봉쇄 지역들까지 합치잖아요. 그럼 중국의 GDP의 절반이 넘어요. 중국에 투자된 해외 자본들뿐만이 아니라 중국 자본들조차 이제는 중국 내수 시장만 믿고 사업하기에는 힘들다라는 의식이 정말 커졌죠. 중국 내 자본에 치가 않아요. 동남아나 일본은 중국에 너무도 부정적이고요. 언제든 정치적으로 대립각을 세울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죠. 그렇다고 서방 국가에 갈 거예요? 뭐 열악한 아프리카나 불안한 러시아로 갈까요? 한국이 이익을 위해 냉정하게 판단하고 명확하게 행동한다면 이런 자본들의 다음 행선지로 한국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이런 경제전쟁 시대에 돈을 마다하면 안 되죠. 물론 그렇다고 중국 내수 시장을 포기하면 또 안 돼요. 이번엔 한국에서 이번에 이 상해 봉쇄를 보면서 한국에서 중국의 한 정책을 많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잖아요. 사실 약간은 해외 토픽 같은 갓거리로 치부되고 있긴 하지만 별 상관은 없어요. 현대 중국과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코로나 시국을 중국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보면서 많은 부분을 공부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국주의나 전체주의, 사회주의에 대해서 교과서나
역사책에서만 봐왔지 사실 그렇게 잘 알고 있지는 않잖아요. 사실 아예 모릅니다. 근데 이런 단편적인 하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여다보면 이들이 성질과 본질이 보여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거죠. 그렇게 하나를 제대로 들여다보면서 이해하면 그게 시작인 거예요. 바다 건너 한두 시간 거리입니다. 뭐 싫다고, 뭐 진상이라고, 저리 가라고. 백날 해봤자 중국 어디 도망 안 가요. 우리의 바램이나 저주 같은 게 뭐 아무런 상관없이 중국은 중국 갈 길을 갈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까이 있는 이유 때문에 충분히 피해 볼 수도 있고 이익을 볼 수도 있죠. 어떻게든 피해를 막고 이득은 극대화해야죠. 이용해야 돼요. 도망칠 수 없는 승냥이떼한테 위협을 받느니 차라리 승냥이떼를 예측하고 부리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전 지금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앞으로 더는 없어요. 우리 모두가 강성해질 수 있는 이 기회를 다 같이 소중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승훈 작가님 모시고 상하이 봉쇄와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그리고 그 이면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봉쇄 중에도 출연해주신 작가님 감사하고요. 또 현지 인터넷 사정으로 화면이나 음성이 고르지 못한 점 시청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앞으로 또 작가님 모시고 중국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는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